평소에 그 한국 언론과 정치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하고 우리 언론에 대한 나의 평소의 걱정, 그리고 제가 이제 3사 보도에 관한 강의를 학부와 대학원에서 9년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 그때 내가 학생들과 같이 수업하면서 읽었던 글들, 뭐 이런 경험들이 결합이 돼서 이 글이 나온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번영한 한 공화국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경제 규모로 봐도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그만큼 그 짧은 기간 내에 눈부신 성과를 축적한 그 나라들이 세계 역사상에 많다고 하죠. 한편으로 그런데 공전의 양처럼 결합되어 있는 체제, 그런 것만이 아니고 어두운 구석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미래의 전망이 암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브라질보다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취업 못해서 지금 불만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살감을 크게 느끼면서 불만이, 노인들은 또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앞으로 이 노인 빈곤 문제는 끝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기타 등등 서로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내부에 그 사회의 경제들, 남녀, 노소, 직업, 뭐 학력, 경제 수준, 지역, 뭐 또 정치적인 그 정당 지형 이런 정파 사이를 의문하고, 객관적으로 사회 분열이 이제 심화되고 분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 더 극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과 세대와 기업, 계층, 이념, 정파 사이를 포함해서 이러한 정치 세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세계에서까지 이 갈등과 대립이 지금 확산 오염되고 있다. 그 정치 영역에 오면은 총성 없는 내전 상태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느냐 당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빼앗느냐 뺏기느냐, 이런 문제로까지 지금 생명을 내건 혈투와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일상 생활 세계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개념충, 진지충, 진보충, 모든 사람이 벌레로 진충. 벌레로 부으면은 벌레가 힘대로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여러분 많았을 때도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현격한 어떤 변화를 좀 체감합니다. 일상적 생활 세계 내에서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는 밥도 같이 먹기 싫고 말도 함께 나누기 싫다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사회가 있다. 자,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사회 세계, 생활 세계에 말이 없어진다.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플라톤의 심포지움도 그거 밥 먹는 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그거 밥 먹는 식당이 마을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스티튜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남녀노소 세대를 분리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살아있는 인간의 본능이죠. 우리가 이게 지금 갈수록 약화 내지 해체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불신과 혐오의 시대에 사회 성원들은 극단적인 한 마디씩
통질서. 제가 이걸 이제 우리 아까 서주 교수님이 소개하신 그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 같은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에 이게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엠피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개념적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30년 전에 썼던 논문인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썼던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가고 있다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 끌어낸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분열에 내몰면서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의견들 사이의 합리적 토론과 상호 조정이 어려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페일리어, 또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 여기에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 공동체의 공주의 본질과 핵심이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외부로부터 외침에 의해서 나라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상호 통일과 분열에 의해 국가 내부의 전쟁에 의해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나라가 망하는 것은 내부에서 먼저 망하는 것이다. 여기 쳐들어오는 것은 마지막 마감수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위기에 우리 한국 언론이 크게 가세하고 있고 이 과정을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언론학자로서 제가 주목하는 한국 언론이 이러한 국민적 분열 과정에 깊숙이 가세하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부추기는 양상까지 노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무마하고 말리고 중화시켜야 될 언론이 극단적 정치 편향을 주도하면서 심지어 이런 사례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 특정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암암리에 그러나 적극적으로 결탁 내지 협업하면서 각종의 가짜 뉴스라든지 괴담 뉴스라든지 왜곡 보도라든지 편파 편집을 주도한 모습까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일간신문은 전통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일간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1인 유튜브 방송까지 상당히 전파 언론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까지도 정치 편파 방송, 정치 순전 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그 지적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뉴스 미디어는 폭발적으로 이게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뉴 미디어가 등장하고 SNS가 등장하고 1인 미디어가 등장하고 각종의 뉴스 포털이 등장하고 해서 뉴스 채널 자체는 급속하게 확장이 됐지만 국민 누구나 자기의 의견이나 그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그 미디어 시대가 열렸지만 이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정치 편향성을 부추기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명적 질문까지 대두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정치는요, 언론은요, 정치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도 정치로부터 독립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합니다. 그 독립성이 상당 부분 기초적으로 유지돼.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정치를 비판할 수 있고, 산업에 어떤 인풋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치화돼가지고 정치 세력하고 동화되는 대학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대학이 할 고유 역할이 없어요. 언론 역시도 언론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면 언론이 없어지고 정파지 내지는 정치 선저지 내지는 정당 기관지의 형태로 직접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치라는 것은 상호 분립된 여러 제도들 사이의 균형과 상호 비판과 감시 체제에서 성립하는 것인데 언론이 변질되어서 제4부 아닌
제1부의 흉내를 내면서 제1부로 자발적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거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언론이 이렇게 제1부로 진입해서 제4부로서의 언론이 사라져버리면 공론장은 과연 누가 지키느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론장이 약화되거나 해치. 이제는 후도 더 이상 정치를 이성적 토론, 중립지대에서의 토론을 매개할 수 없게 되고 공론장 밖으로 던져진 정치는 더 이상 이론적 토론이 아니라 우김질과 떼싸움과 괴담 정치와 모략, 정쟁 정치로 변질될 우려가 된다. 정치는 이성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으로, 타협과 조정의 영역에서 각계 전투의 현장으로 이관되거나 되기. 우리 언론이 왜 이렇게 쉽게 정치 언론으로 변모했느냐? 우리가 지금 눈부신 발전을 해서 산업도 발전하고 대학도 발전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BTS도 외국에서 지금 유명하고 한류가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선진 위대한 공화국의 시대에 왜 우리 언론이 지금 이렇게 쉽다리 정치 언론이 흉내를 내려고 하냐면은 이 배경이 이게 뿌리가 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500년 이상 유지되어왔던 그 언론 3사. 사원부 사관원 국문관을 언론 3사라고 부르는데 이 전통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규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문화의 힘이고 전통과 관습의 힘이다. 그 명칭은 언론기관이었습니다. 언론 3사예요. 언론기관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전부터 이미 위대한 언론기관이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사학계라는 연구하고 있어. 그러나 이거는 질적으로 우리가 현대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언론과는 다른 형식의 제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현대 언론은 정부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독립된 기구로서 제4부로서 그 성립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시대의 언론 3사는 정부기관 내에 제1부로 설립된 것이다. 말이, 표현이, 명칭이 언론이었지 언론이 아니고 국가 통치기관이었고 따라서 제1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돼서 지금도 우리 현대 언론들은 제1부로 존재하고 기능하려고 하는 의지나 현실 정치와 국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는 정치기구의 역할을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자기들이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정치를 주도하던 조선시대의 언론 3사의 역할을 암암리에 은연중에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연구가 필요하고 관습과 전통의 힘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이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고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 국가 경영을 주도하려고 하는 권력기구로서의 역할, 그리고 국민 여론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적 지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 배경이 있다. 우리 언론은 조금 다른 그 전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배경은 이 언론사는 조직의 문화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우리 언론사들이,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언론사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 정치적인 입장을 암암리에 조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주입하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것을 유도 훈육하는 그런 조직 문화예요. 그러니까 언론인이 특정 언론사에 들어가면 독립된 개인 언론인으로서 역할은 끝나고 조직 문화에 동화되는 사람만이 생존하고 살아남고 발탁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노동조합의 그것이 노동조합이라는 강력한 통합력을 가진 자발적인 언론인 단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그것이 강화되고 가속화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간단히 역사적인 조직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론 정치가 쇠퇴하고 언론이 제4부에서 제1부로 직접 전환을 하고 그러면 공론 정치가 공론장이 약화되거나 쇠퇴하면서 공론 정치마저 무너진 이 결과로서 정치 세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때론 정치가 다가와요. 때론 정치라는 말은 제가 만드는 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중립적 공론장을 포기하고 정치 세계에 편입돼 버립니다. 언론이 민주정치에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역할을 버리고 변심하는 언론만 혼자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도 망가져요. 정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 세계까지 함께 망가집니다. 공론 정치가 사라지고 본격적으로 때론 정치의 시대가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민주주의의 활성화라고 착각하거나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질적으로 구분돼야 되는 문제라고. 때로는 뭐냐? 때로는 이제 제가 만든 용어인데 과거에 제가 발표하면서 글 중에 국민의 그 의견 질서를 세 가지로 구분했던 그 논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론과 분론과 공론 내지 정론으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구분합니다. 구분의 기준은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이게 정치학에서 설명하는 것과 사회학에서 설명하는 것 이걸 가져와서 우리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성립하지 않고 탄생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출발부터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입론하고 개념화하고 이론화하고 설명해서 커뮤니케이션적인 결과까지 예측해야 이게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발달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여론에 대해서는 그 외국에서부터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 다른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커뮤니케이션적인 기준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적인 여론 개념을 입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학자의 임무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뭘로 할 수 있느냐. 커뮤니케이션은 대표적으로 입과 귀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도 물론 하죠. 피부로도 하고 옷 색깔로도 하는데 내컨과 입장에서는 눈빛으로도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표현의 채널인 입과 수용의 채널인 귀 이렇게 두 개로 대별할 수 있는데 입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귀가 열리느냐 닫히느냐를 결합하면 2by2, 4 타이포로입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닫히면 이게 뭡니까? 다른 군사 독재 체제예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해야 되는 그런 매스 시대가 열렸다고 제가 설명. 반대로 입만 열리고 귀가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자기 얘기만 하지 남의 얘기 들을 수 없는 귀가 닫힌 체제. 이게 분론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러한 현상, 지배적으로 활성화된 사회에서 발견되는 의견 질서가 분론이다라고 해요. 그때는 이제 무리문자, 한자식으로 써서 무리문자로 표현했는데 분론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학문도 사실 커뮤니케이션 하겠으면 선전이 돼야 되잖아요. 남들한테 알려져야 되는데 결과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학론이라고 하니까 사회학에 팔아먹을 수 없으니 때론이라고 보시면 매우 적절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번역해도 되는데 때론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고 때론으로 표현합니다. 이 때론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define합니다. 학자들은 또 define을 잘 합니다. 때로는 상호 분열되어 갈등하는 대립하는 대중 집단들이 입만 살고 귀는 죽은 상호 공격적인 고함질 여론체제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접근의 현실하고 매우 부합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학문은 박승광 교수가 31년 동안 우리 과 내에서 설파한 게 바로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우리 예강의를 들었던 교수님들은 아마 기억하시죠. 때로는 정치 공동체를 지탱해주던 공중이 더 퍼블릭이 세태제가 그 결과 정치 신념을 공유화하는 공개적인 소봉파 즉 때 저는 영어로 the herds라고 표현했는데 herd로 사방으로 분열되어가지고
이 분열된 동질적인 소분파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떼싸움, 집단 떼싸움이 발생하는데, 즉 집단적 난타전을 먹이로 삼아 생성되고 성장하는 유사여론, 거짓 공론의 질서. 겉으로는 매우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해서 사회가 열린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질적으로 보면 매우 걱정스럽고 반민주적인 정치 질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이 정치를 장악하고 바로 하는 정치에서 합리적 토론, 레셔널 디베이트라는 하버마스부터 이제 얼마나 강조되는지 우리가 공론장 얘기 할 때마다 레셔널 공론장의 핵심이 뭡니까? The rational debate, 합리적인 토론이 발생하면 카페가 공론장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공론장이 형성되는 것이고, 합리적 공간이 사라지면 무슨 뭐 언론, 뭐 강의실, 뭐 무슨 세미나 이런 데서 그 공론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 공론장의 핵심은 퍼블릭, 레셔널 퍼블릭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하버마스를 어디를 읽어봐도 이런 해석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토론이 사라지면 이 합리적 토론이 뭐겠습니까? 정론이고 공론. 그 정치는 군중들끼리의 떼싸움판, 즉 때론의 각축장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너도 나도 온 국민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두 주먹을 휘두르면서 각종의 정치 구호를 외치면서 이미 공동화되고 해체된 정치 공간에 정치 공간에 레셔널 디베이시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난장판하는 때론의 각종 세력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정치인들만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인도 정치하고 성직자도 정치하고 학생도 정치하고 교사도 정치하고 노동자도 정치하고 법조인도 정치하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정치하고 박승관도 정치하고 모든 사람이 정치인으로 변한 거죠. 각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치탕금을 높여들고 떼싸움에 가담해서 민주정치를 참칭하고 공동체 정치 투쟁대회에 누구나 가담하는 그런 형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선왕조에는 4대부 계층만이 이 당론의 당쟁에 참여했죠. 언론 3사는 4대부의 집단적 재급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왕권 전개 내지 사찰 양체입니다. 민주 언론 기관이 아니죠. 그랬던 것인데 이제 4대부들만이 하던 것을 4대부가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재급이 없어졌어. 이게 1인 미디어 시대에 누구나 해 미디어요. 그러다 보니까 4대부들이 독점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했던 당쟁 정치가 이제 현대 한국에서는 계급을 넘어서서 전 국민 현대판 친당쟁 정치에 가담하는 이런 정치 과잉의 정치 오열의 세계가 현재 세계가 사실은요, 미국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내가 원래 오리지널 전공인, 그래서 이 얘기 할 만한 자료가 있어요, 내가 정치. 신당갱 정치의 체제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 공론이 약화되고 때문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면 다양한 이익과 관점들 사이의 통합과 합의와 보정이 불가능하고 정치는 갈기갈기 분열된 대립 세력들 사이의 째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이제 3호속 육박전 같은 무자비한 전투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떼싸움의 과정과 결과에서 어떤 의견에 대한 반대편 관점과 대안적 해석은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거세게 승부를 봐야 돼요. 승부를 봐서 하나를 말살시키는 게 공적인 정치 토론의 목표가 됩니다. 귀는 더욱더 닫히게 됩니다. 입만 갈수록 커집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객관이 사라지고 신념의 대체됩니다. 객관이 사라지고 신념이 우선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들고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실을 가지고 객관적 이론화를 해야 되면 이 역할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과 판단과 선택이 감정과 신념 하나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국힘은 싫어. 나는 모든 게 그걸로 설명이 되는 것이지. 나는 민주당은 싫어. 모든 게 합리화되고 모든 선택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리 지금 현실이 연역적이다.
연역적이라는 건 우리가 귀납적 사고방식을 못한다. 사실을 보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객관적 자료와 증거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귀납법적 사고 과정을 버리고 연역적으로 나는 국힘이 싫어. 자동적으로 거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까? 연역이 돼서 결정을 합니다. 이런 형식의 의견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들 사이에 때로운 싸움이 진행되면 될수록 상호 대립하는 두 의견 내지 세 의견은 토론 시작 전보다 각이 더욱 공고화돼서 더욱 왜곡되고 더욱 절대화되고 더욱 결사적으로 옹호해야 될 절대 신념, 절대 교리로 바뀌어나간다. 이제는 민주적 의견 교환 질서를 절대악과 절대선이라는 양분법적인 대립체제가 됐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선이면 영원한 선이고, 한 번 악이면 영원한 악이 되고, 한 번 선이면 절대 선이 되고, 한 번 악이면 절대 악이 되는 이러한 고정화된 사유방식과 여기에서 유래하는 의견 표현과 행동 방식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식인으로서 지성에 대한 그 도전이고 현대 문명에 대한 부정이라는 거죠. 정치 토론의 시작과 중간과 결과 그 어디에서도 어떠한 양보나 조정이나 변화나 수용이나 타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요즘 테레비 오늘 밤에 가서 테레비 한번 켜보면 바로 보입니다. 절대로 승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토론은 오직 상대방을 힘으로 척살하거나 굴복시키는 것만이고 열린 토론은 없고 항상 자체 결론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토론. 그러니까 때론 질서하에서는 설령 토론이 시도된다고 하더라도 토론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테레비에 토론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뭐가 행해지느냐 하면은 한결같이 민주주의를 파괴고 공론장에 파괴다. 이게 무슨 토론입니까? 답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토론이 무슨 토론입니까? 여러분들 학점을 A 학점 줄지 B 학점 줄지 중앙 신청 당시에 미리 결정되어 있는 강의가 무슨 그게 공이냐 이 말이야. 그것처럼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됩니다. 때론 질서 안에서는 예외 없이 일종의 그레샤무 법칙이 작동합니다. 어떤 그레샤무 법칙이냐? 타락한 민주정치 안에서는 가장 저급한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경향이에요. 오히려 거기에 질 높고 건강한 목소리는 잘 들려지지 않고 묵살되고 배척돼요. 그래서 합리적 의견과 사려 깊고 온건하고 관점은 무력화되고 약화되고 소멸해요.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주먹 긴 놈이 최고고 힘센 놈이 최고고 이빨 센 놈이 최고고 목소리 높은 놈이 이긴다. 극단적인 감정에 복받친 자들의 맹렬한 절규와 아우성만 살아남아 언론을 지배하고 국민 여론을 장악합니다. 이제 예절은, 겸손은, 겸양은, 양도는, qualified, 조건화된 것. 나도 틀릴 수 있지만 이런 조건적 전제는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직선. 그래서 말은 내용이 아니라 입담, 말 씨름질이 우선하고. 그래서 야유와 조롱과 악담과 고소와 막말과 저주와 욕설, 패를 우리 생활세계까지 난무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원래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나이 50이 넘으면 저는 틀딱이라고 있어요. 노인을 공정해당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비하적으로 쓰느냐. 노인은 사람 아니냐. 그리고 또 자기들의 권위와 인격에 대해서는 다 강조합니다. 남의 인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죽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용어를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럼 이때로 정치가 이렇게 심화되면 우리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제 보존받느냐. 이제 민주적인 합리에 대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범람하는 때문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현실 정치를 직접 지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니라 반대로 민주정치의 실패고 때론의 전대적 실현이라는 것은 일종의 독재적 같은 거 그렇게 표현한다. 무효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마키아벨리라든지 푸크빌이라든지 몽테스큐라든지 월터 리프만이라든지 숀페트라든지 하나 아렌트라든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과 문학 시간에 읽었던 조지 오웰이라든지 남미의 오도넬이라는 정치학자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했느냐면은 통합과 합의가 실현 불가능하고 수평적 유대 체제가 붕괴된 서로에게 낯선 이방인들의 사회, 즉 협동과 동료애가 붕괴된 사회, 분열과 고립과 극단적인 상호 불신의 세계에서는 전체주의 도래를 예고한 암울한 미래가 예상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84년에 조지 오웰 1984년에 왜 주인공이 전체주의의 감시 체계하에서 마지막에 끽소리 한번 못하고 나중에 죽는 것으로 결론납니다. 우리가 감시사회 얘기할 때 조지 오웰 1984년을 자주 언급하는데 거기서 죽었을 때 그 윈스턴이라는 그 주인만 죽은 게 아니라 주인공은 심볼이고 시민들이 다 죽었다 이런 겁니다. 그 소설에서 나온 거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질문은 뭐냐면 다 죽이는데 그게 빅브라더 태형이 한 사람이 빅브라더가 한 사람이 중앙통일장치를 가지고 전 국민 전 시민들을 감시해서 결국 고립시켜서 학살하는데 왜 다수 국민들이 한 명을 제거하지 못하고 연합해서 싸우지 못하고 죽었느냐 다 죽었느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평적 연대 체제의 붕괴 때문에 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박해받는 다수의 시민들이 개별자로 고립되고 상호 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의 독재자에 대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주의의 핵심이에요. 전체주의는 세상을 분열시켜야 돼요. 각 개인을 고립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떠한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보면은 40%가 지지합니다. 40%는 반. 이게 거의 불변의 여론조사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예외 없이 40여 프로 국민이 한 편을, 한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합니다. 어떤 이슈에 관해서 그 정당 출신 정치인의 개인적 비리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그 사람 봐줘야 된다. 상대방에 대해서 정반대의 논리와 가지고 그 사람 쳐버려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간층이 또 약해요. 한국 정치 구조가 굉장히 양봉 구조. 이러한 경향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현재적 문명사회의 기초마저 훼손시킨다. 번째, 국민들이 극단적 고정표들을 행사하면 그 중간 내에 이 극단을 조정할 수 있는 부동층이 취약해서 갈등과 싸움을 매개하고 타협시킬 수 있는 정치 조정 능력이 좀 취약하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반대하는 평가에서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부정적으로 시비를 걸고 비판한다. 이렇게 둘째로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어떤 이슈가 가지는 성격이나 본질이나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당인가만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안의 본질과 내용과 특성에 대한 일관성은 사라져. 예를 들어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하면 그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는 괜찮다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하면 이것이 지지 정당에 의해서 내 의견이 결정되는 것이지 사안의 본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안도 지지 정당 관련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일관성 없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든지 주범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상식이 무너지고 이게 적용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당만 중요하고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냐 아니냐만 중요하지 이 법과 원칙과 상식은 적용이 되지 않고 즉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관계없이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은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것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 정신인 것이지.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정타, 초월적인 상위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처리 절차는 무시되거나 붕괴보이고 그 무조건적인 옹호와 무조건적인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세속에서 많이 쓰는
남탓과 내로남불 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두 가지를 다 붕괴시킵니다. 정치만 붕괴시킨 것이 아니라 민주정치의 기초인 토론과 설득과 조정과 합의와 같은 또 상식과 합리의 작용을 무너뜨리고 민주정치를 무너뜨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문명 시민사회, 시민 문명사회, 문명사회와 시민사회의 토대까지 폐쇄시킨다. 왜냐? 상호 존중, 겸양, 예절, 매너, 배려, 겸손, 양보, 절제 이러한 기풍을 소진시킴으로써 이 사회의 문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시멘트 같은 거예요. 사회를 유지시키는 힘은 여러분들끼리 상호협동, 상호유대 이러한 점에서 사회가 유지되는 이게 시민사회고 문명사회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양보하고 배운 자들이 겸손하고 그래서 노자철학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무너져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특성, 시빅 워추들이 대체돼요. 그래서 바른 정치도 소멸하고 두 번째로 공동체와 문명사회의 토대를 허물게 된다. 네 번째,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됩니까? 법이 무력해지고 공권력이 무너져, 상식도 무너져, 국가기관이 힘이 없어, 말 안 들어버려.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거부, 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제 뭐냐? 소위 가버닝 어소리티가 사라져. 국정을 이러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스티어링 파워가 이 나라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주체로 누구도 나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조정 능력과 민주적 국가 운영 능력이 쇠퇴하고 있죠. 그러면 뭐냐? 남은 것은 아까 말한 때로네기스, 때론들 사이의 힘싸움, 폭력, 우김질만 유일하고 최종적인 해결 방법으로 구상하고 준법은 사라지고 때법이 창궐하기. 말로 해결하는 것이 민주정치인데 힘으로 주먹으로 해결하는 게 이런 폭력 정치가 민주정치를 대체하고. 다섯 번째,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을 결과하느냐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정치 주체와 어소리티, 모든 어소리티들이 사라져. 지금 초등중학교의 교사들이 지금 이직률이 높은 거는 교권이 사라져. 학생들이 말 안 듣고 부모들이 밤 2시에 전화해가지고 너 왜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교사가 안 그러니까 학교가 건물만 있지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이제 정치가 우리가 헌법이라는 그 종이 문서만 있지 실제로 이 안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붕괴 위기에 봉착하는데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밖에 없느냐 유일한 거 강력한 어소리테리안 폴리티컬 시스템이 도래해요. 권위주의적 정치체, 군사 독재 파시즘이라고 사회주의 지향적 전체주의라고 폭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거나 요청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조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의 유지.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미 우파 파시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두환이 군사독재를 했죠.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를 해서 우파 군사독재를 그러니까 극복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주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미 했기 때문에 우파 군사독재와 같은 어소리테리안 폴리티컬 시스템은 도입되기 어려운 측면이 해봤기 때문에 다시 군사쿠데타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남은 옵션은 뭐냐? 가공할 만한 것이 저는 이런 예측이 맞지 않기를 원하는 국가 사회주의, 사회주의 지향적 전체주의 조합. 이 얘기는 이 한마디로 끝냅시다.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의 입이 자유롭게 열린다고 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홍보 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날 목도하는 것은 언론이 구속 없고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 역시 참된 민주정치를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방종하는 언론 자유가 민주정치를 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언론학자들한테도 나는 이런 각성을 촉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극단적인 정치 분열과 갈등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는 현재 국민의 일이 폭발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자기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고 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독재 정치나 전체주의 출현을 예고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구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국민적 때론 정치를 언론이 더구나 이것을 덩달아 부추기면서 민주주의와 국가 공동체에 대한 테러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것 같다. 한국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문제는 자기들이 만들고 책임은 상대방 진영에 떠넘기는 일 매일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정파적 언론이 이제 뭐 하냐? 언론이 그걸 받아다가 정치인의 주장을 그대로 시거든요. 심지어 SNS까지 그대로 하나 시거든요. 누가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 올렸다고 그대로 추가 취재도 없이 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것이 이제 확산이 됩니다. 여러 뉴스 채널. 1인 미디어까지 전부 확산이 되고. 지사 토널 패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팬덤을 조성해가지고 환호하면서 모여들어서, 댓글 달고, 시위에 모여들고 하면서 환호하고, 즉, 정치와 언론과 국민의 삼위일체 협조체제. 이 때론 정치의 삼위일체 협조체제.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의 본질에 모여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고 중화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남성을 선동하여 정파적 갈등을 부추기면서 억지 주장 중개소를 노릇한다든지 정치 모략질 확성기 노릇을 자행하고 있다든지 또 언론인들이 현실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요. 암암리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협업하면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회담적지 음모해가지고 누가 어디서 뭐 술 먹었지요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런 술집이 그 자리에 위치하지도 않은 그래 놓고 뭐 자기가 협업했다고 그러고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이 정치인들하고 네트워크에 가담을 해서 나중에 정치인으로 발탁되고 국회의원 자리도 얻고 이러한 일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치 선동가들과 거짓 정치인들의 바보를 옹호하고 부양시키는 왜곡 보도 면허증 이것을 지금 향유하고 있는 게 오늘날 언론이 아니야. 우리 언론인들이요. 세계 언론인 중에서 최고로 학력 수준이 높고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유식하고 최고로 잘난 언론인. 우리 국민들이 이렇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은 개탄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우리 한국 정치와 한국 언론을 걱정한 노학자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탐사 보도를 수년간 강의하면서 얻었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언론 교육은 또 어떻게 가요?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객관주의 언론과 전문직주의 언론과 가치 자유 언론 이 가치 자유 언론이라는 거 제가 만든 이제 막스 베버가 그 가치 자유 이런 용어를 씁니다. Weltfreiheit 독일어로 가치로 우리가 이제 가치 중립이라고들 많이 번역을 했는데 독일어 원어는 Weltfreiheit 가치 자유가 이 길을 지향해야 됩니다. 한국 언론의 길은 비좁은 세계관, 편고한 이념 지평을 벗어나서 넓고 높은 세계 전체를 경험하고 확대되고 열린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것이야. 정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보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 여론을 직접 제작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이 스스로 여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일을 자행해야 합니다. 앙파 전쟁의 선봉에 서지 말고 제1부로서 언론을 지향하지 말고 정치로부터 독립되고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제4로 회귀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정치 이념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저널리즘 본연의 기본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는 세계를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일 수 없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구의 말빨이 더 강한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를 결정하기 위해, 즉 싸움질의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는 사실과 쟁점의 명석한 해명을 위하여 어두움에 둘러싸인 사안들을 불을 밝혀주는 수단으로 격상돼요. 민주적 토론이라는 것은 민주적 토론의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협동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이 민주적 토론. 그것은 두 상대방 각각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의견에 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지혜를 얻기 위한 협동적 작업인 것입니다. 언론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 봉사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매개해야 한다. 언론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별 신념이나 정치 이념을 전 국민에게 확산시켜 자신들의 주도하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재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론은 본연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정파적인 가치, 나는 진보주의자다, 나는 보수주의자다,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 국힘은 싫어 하는 이러한 자기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기존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적어도 언론 활동에서는. 투표소에 가서는 자기 시간대로 찍을 수 있지.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를 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더 높은 세계에서 왔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편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워 이념 자유, 가치 자유 언론의 지향입니다. 이것이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 그렇게 할 때 한국 정치도 때론 정치를 벗어나서 평론 정치를 지향해 갈 수 있도록 변화하죠. 즉 언론이 이것을 중화시키고 공론장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때론에 볼모 잡힌 정치, 공론이 주도한 민주정치로 복원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정파이익에 매몰되는, 여러분 보십시오. 조선시대의 당쟁에서 그 당파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관심 없어. 우리 파가 이기느냐 지느냐는 관심 없어. 선조가 일본에 공인하고 서인 두 사람을 보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침략할 것 같으냐 안 같으냐 염탐하고 오라 했으니까 우리 갔다 와서 공인은 침략할 것 같다. 서인은 너 그렇게 되다 나는 반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래서 그 애국자들 다 죽인 게 조선 당입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하나는 관심 없다. 우리 동인이 집권하느냐 우리 서인이 집권하느냐는 관심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건 견뎌도 이 일을 지금 우리 언론인들이 하고 있다. 이게 보면 지식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유해 가짜 뉴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엄정한 사실 검증이다. 조차 검증, 비교 검증, 역사 검증, 과거에 있었던 일과 오늘 있는 일 사이에 조차 검증을 통해서 중립지대를 만들고 사실에 충실하는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론이 말이죠. 대중들의 여론을 결정해가지고 대중들 손에 쥐어주려고 하는 이런 암안감을 행사하지 마라. 두 번째, 동일사건, 동일현상에 대해서는 동일 기준을 적용해서 일관성 있는 언론을 구현해야 된다. 어떻게 동일한 사건이 정파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해서 그리고 다면적 측면과 이해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네 번째, 대입하는 관점과 주장을 가진 당사자들 평등하게 대표해야 된다. 요즘 마을성이 빚어지는 게 우리 한국의 공영방송들이 포럼에서, 정치토론 포럼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패널들을 아주 불균등하게 선정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기계적 불평, 기계적 평등성, 숫자적, 기계적 평등성도 질적 평등성만 중요하기 때문에 정시할 일이 아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분파적이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세계 정치 세계에서는 숫자적 균형이라도 맞추는 게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유력 정치 선동가들의 SNS 등 단편적 게시물들을 추가 추계 없이 무방비로 걸러내서 단순 보도하는 이런 것 좀 하지 마. 이거 외국 언론에 없는 일이다. 여섯 번째, 언론인 개인의 좁은 관점과 신념에 유혹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우리가 이것이 100% 실현할 수는 없더라도 이런 노력은 여러분 100점 맞기는 힘들지만 100점 맞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잖아요. 객관주의라든지 불편부당이라든지 이러한 언론을 지향해서 정치 공세 언론을 벗어나라. 두 번째, 전문직주의 이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인들이 언론인이어야지 자기들이 무슨 정치인인 줄 알아. 군 정치인 노릇해. 정파의 대변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직업적 정체성이 매우 모호하고 정치인인지 언론인인지 유사 정치인지 유사 언론인인지 알 수 없고 최종적인 경력 제한을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그리고 보면은 언론인이 정치계와 담합하고 협업하고 이러한 일은 미국의 언론인들의 직업적 윤리 코드가 없습니다. 밥도 자기 돈 내고 먹게 돼 있어. 언론인. 특히 취재 당사자, 이해 당사자를 만날 때는 더더러 조심해야 돼. 우리 언론인들은 이런 윤리 코드가 없다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해. 최근에도 많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전문직주의. 이 언론인은요, 돈은 많이 못 벌지 몰라도 굉장한 직업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 때로는 얼마나 위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 자기 그 직업적 전문성, 그 직업 가치에 대해 우리가 자존감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는 거라요. 언론인도 이런 정도의 전문적 직업에서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거 길러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니? 언론인들이 본연의 직업적 자질보다는 정파 편향적 직업 논리를 강화해 가면서 실제로 정당 정치인도 발탁된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러한 정치적 출세를 지향하면서 정치 예비군화한 전문직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소위 탈전문직주의, 이 디프로페셔널라이제이션이라는 내가 사실은 용어인데 아무도 우리 후배 교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학자들이 이거 팔로우 하지도 않고 인용도 안 하는 우리가 연도가 올라갈수록 경력이 올라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신입 기자부터 차장, 부장, 국장으로 승진해 가면서 더욱 언론인스러워져야 된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다가 6학년이 되면 학생처럼 티가 나잖아요. 우리도 초년병 교수일 때는 좀 어리버리 하다가 나중에 박승만 교수처럼 은퇴에 가까워지면 교수 티가 나. 이렇게 해서 전문직이 더 활성화되고 전문직이 그 성장하는 모습을 써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언론인 기질이나 교수 모습을 사라지고 이상한 자로 타락해 있어. 그러면 이게 전문직의 실패가 있는 이 프로페셔널라이제이션 우리나라 지식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주의 언론하자, 전문직주의 언론하자, 가치주의 언론하자 그러면 우리 언론학자들이 아마 70%는 비판할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내 제자들 어떻게 이들이 비판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보수주의적 언론관이고 어떻게 객관이 존재하느냐. 객관도 하나의 이데올로기고 현황적인 얘기고 비현실적인 얘기들이 심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자고 하는데 사실만 가지고 어떻게 진취적인 진실을 구현할 수 있느냐. 또 비판하고 거리를 둔 객관적 중립적 관찰이라는 게 가능해? 또 비판하고 불편부당성 객관성이라는 것도 보수주의자들의 어깨 놀이다. 자본주의 상업 언론이 이데올로기적인 방어 장치로 삼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옹호해야 된다. 이게 한국의 현실 이론이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절대적으로 맞고 그러고는 있을 수 없고 우리 문화이론이나 비판 이론에서 강조하듯이 맥락에 부합해서 맥락에 우리 컨텍스트에 맞아야 된다. 우리 한국의 접근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객관주의 언론이라는 이
보수 이데올로기가 맞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딱 맞고 항상 틀리는 게 없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범람하는 정치 언론 세계에는 객관주의 언론 이걸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용한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역사 발전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 객관주의 언론 사상이라든지 언론 전문주의 사상이 보수주의적인 이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미국 언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자기의 언론을 반성, 비판하면서 나왔던 얘기다. 그래서 이제 언론인의 코드라든지 직업 코드라든지 스탠다드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페셔널한 스피릿이라든지 이런 게 논의 되는 게 미국 언론의 발전 과정에서 편향적인 것이 아니라 진보적인 그 견해 내지 처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 이 객관주의 언론을 비판하는 보수주의 그 언론 이거는 어떤 대안이, 그럼 사실을 발견하고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객관주의 언론관을 비판하는 비판 이론적인 관점은 어떤 대안이 있느냐. 객관주의를 능가하는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유효하고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냐. 없다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대학원에서요, 비판 이론도 한두 학기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 이론도 좀 읽었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뭐하고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가이드라인. 세 번째, 이것이 더 현실적으로 부합된다. 네 번째, 이 사실과 객관이 나쁜 거냐. 이것이 오히려 심층 보도라든지 탐사 보도라든지 질적 보도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고 두 개가 유효하게 결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객관주의가 얘기하는 그것이 오히려 다차원적 보도에서도 효율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품격 높은 저널리즘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탐사보도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돌아오면 아마 탐사보도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겨요. 학생들한테 정말 인터뷰를 했어요. 아이다 타벨이라는 여성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사 출신이었는데 저널리스트가 돼서 탐사보도를 했는데, 그게 락커펠러라고 하는 그 당시 미국의 최대 경제책. 락커펠러 하면 지금도 유명한 미국 재벌이죠. 좀 경제 권력이. 그 재벌이 굉장히 무자비하게 불법적으로 기업 합병했어요. 정유회사들을. 옛날에는 소규모 정유회사들이 미국에 많이 나뉘어 있었는데 그걸 아주 이상한 논리 해가지고 전부 합병해가지고 거대 재벌이었어요. 그거를 5년 동안 추대해가지고 굉장히 사실을 추적해가지고 최고 수준의 탐사 보도 작품을 발표했어요. 이거를 아이다 타벨 취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어떻게 그 힘없는 일개의 여성 저널리스트가 락커펠러하고 싸우려고 하냐. 너 명예훼손부터 어려울 거다. 당할 수 있겠냐. 자기 아버지도 반대했는데 왜 이 사람이 성공했냐. 철저한 사실 분명 5년 동안 박사학위 논문 하나 나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락커펠러가 단 한마디의 반론도 못 했습니다. 명예훼손은 큰 깨끗이 승복. 그 한마디 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합병 안 했으면 다른 놈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유일한 아이다 타벨의 취재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독점금지법부터 미국에서 의회에서 입법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검증과 객관검증이나 자유 언론 보도가 탐사 보도나 신춘 보도나 질적 보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거 유효하게 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배척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 교육을 방향에 대해서는 잠깐 언론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 언론은 정신, 스피릿과 소울을 가르칩니다. 소울. 모든 대학 교육의 궁극적인 기반과 토대는 소울을 가르치고 스피릿이다. 언론의 정신과 영혼을 가르치고 그로부터 감동을 얻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대도적 존재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일깨우고 공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핵심적 토대로 기여해 왔다는 것.
이 언론의 빛나는 역사, 놀라운 성취들을 일으키고 가르침으로써 자유언론, 독립언론, 책임언론의 정신을 전수하고 언론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언론이 체포영장도 발부할 수 없고 수갑도 차고 다니는 아니지만 오직 사실과 공정이라는 언론의 고유가치, 그리고 펜대와 잉크의 힘 하나로 어떠한 사회 부조리도 밝혀내고 보호하고 어떠한 부정부패도 기록해내고 그리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민주정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근대적 제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 일극기기를 폭로해서 국민 알 권리를 신장시킨 워싱턴 포스트의 사례라든지 또 IF 스톤 같은 사람은 혼자 취재하고 혼자 신문을 제작하고 혼자 신문을 배포했다고 1인 신문 기업이었는데 통신망 사건,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 개입을 통신망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얼명이 우리들이 공개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월남전에 개입하게 됐는데 그것을 그런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이제 폭로한 2인 또 IF 스톤 또 마피아 담임해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그들의 잔악성을 폭로한 그런 사례라든지 언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세계 사회. 그래서 그것을 정치 종속주의, 정치 추종주의, 정치 실세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 즉 펜대와 잉크의 힘이 어떠한 정치 권력 또는 자본 권력의 힘보다 강한 그들은 어떠한 현실 정치인보다도 더 큰 국가 사회적 공헌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부심과 공문지주의 정신을 편하게 나가야. 그럼으로써 이 나라에 더 이상 때로니 공론을 감칭할 수 없는 참된 민주정치가 부활하고 편파에 의하여 잠식된 정파 언론의 암흑시대가 극복되고 이념의 쓰나미에 사실이 침몰하지 않으면 명분과 이념으로 분장한 독선에 의하여 객관이 압살되지 않도록 독립언론과 객관언론과 가치자유 언론의 밝은 새 시대가 도래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